안녕하세요. 감동택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한국을 사랑하게 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40년을 살아오신 한국인 이민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답니다. 이 특별한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오늘의 사연으로 선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은희입니다. 지금은 제니퍼 박이라고 불리죠. 2018년 61의 나이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40년 전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북한인가요? 남한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심지어 하루에 몇 끼를 먹나요? 라는 질문도 받았더랬죠. 그땐 그저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간호사였던 저는 1980년대 초반 토론토의 한 병원으로 이민을 왔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환자들이 저와 대화할 때면 중국어나 일본어로 말을 걸었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예요 라고 설명하면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무관심했죠. 첫 번째 남편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갓서른의 나이에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시절 한국은 멀고도 먼 곳이었지요. 큰딸 수진이는 지금 토론토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 마이클은 밴쿠버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둘 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됐죠. 현재 남편 토마스를 만난 건 2016년 밴쿠버의 한 교회 봉사활동에서였어요. 그는 은퇴한 건축가로 3명의 자녀를 둔 싱글파더였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문화 차이가 걱정됐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었다고나 할까요? 토마스의 자녀들은 모두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큰딸 엠마는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둘째 제임스는 한국 IT 기업에 취직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막내 사라는 한국 화장품에 빠져 유튜브로 한국 메이크업 영상을 보며 따라하곤 하죠. 40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때는 김치 냄새 난다고 점심시간에 따돌림 당하던 한국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가 도시락으로 싸간 비빔밥이 인기 메뉴가 되었다니 말이에요. 캐나다 동료 간호사들이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쳐다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게 젓가락 사용법을 물어보곤 하지 뭐예요.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일하던 밴쿠버 종합병원에서는 한국인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제가 통역 봉사를 자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대사 역할도 하게 됐어요. 병원 송년회 때 김치찌개를 맛본 동료들이 레시피를 달라고 조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이 BTS,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의 나라이자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이제 누구나 아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고요. 40년 전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느냐는 질문을 받던 그때와 비교하면 마치 다른 나라가 된 것만 같아요. 특히 2024년 10월 한국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 틈틈이 번역본으로 읽었던 채식주의자의 작가가 노벨상을 받다니요. 토마스는 그날 저녁 특별히 와인을 사와서 저와 함께 축하를 해주었죠. 당신 나라 한국이 이제는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화 강대국이 됐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대하며 I love Korea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는 제가 먼저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위치도 문화도 심지어 역사까지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 간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리곤 해요. 처음에는 제가 자원봉사로 시작했던 작은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어 교실부터 한식 요리 강좌, K-팝 댄스 클래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특히 지난달에는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국문화축제에 우리 커뮤니티 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40년 전 이민 왔을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올해 초에는 제 손녀 로니가 학교 문화 발표회에서 한복을 입고 바이올린으로 아리랑을 연주했답니다. 캐나다 친구들이 한복이 너무 예쁘다며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첫 직장에서 간호복 위에 까만 머리를 묶었다고 무서워 보인다고 수군거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전통미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나이 들어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이렇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기에 캐나다에서 살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이 아닐까 싶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바라보는 밴쿠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점점 더 높아지는 한국의 위상을 체감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꿈만 같아요.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밴쿠버에서의 일상은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제가 사는 이 도시는 이제 작은 서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문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특히 우리 동네 대형 마트의 변화는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한국 라면들이 이제는 마트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답니다. 신라면은 기본이고 불닭볶음면부터 진라면, 안성탕면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10년 전만 해도 아시안 식품 코너 구석에 놓여있던 라면들이 이제는 메인 통로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네요. 냉동식품 코너도 많이 달라졌어요. 만두도 예전엔 덤플링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당당히 한국 이름인 만두로 표기되어 판매되고 있어요. 캐네디언들도 한국 만두를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비비고 만두는 이제 미국의 대표 만두 브랜드보다 더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안 푸드 코너에 따로 있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메인 가판대에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는 게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김밥도 제 이름을 찾았어요. 예전에는 일본 스시로 오해받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코스트코에서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판매되고 있어요. 한 번은 마트 직원이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는 현지인 손님에게 이건 한국식 롤인데 스시보다 더 든든하고 맛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걸 들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김치도 코스트코나 중국마트인 TNT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제대로 된 김치는 아직도 한인마트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인마트가 더 북적이게 된 것 같아요. 김치를 사러 왔다가 다른 한국 식품들도 구경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현지인들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김치 양념을 사러 한인마트에 갈 때마다 한국 문화가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는지 실감하게 되죠. 저는 30년 넘게 김치를 직접 담가 먹어왔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캐나다에 와서도 그 습관은 변함이 없답니다. 예전에는 한인마트에 가면 고춧가루나 젓갈을 살 때 김치 담그시나 봐요 하며 반가워하는 한국분들만 만났는데 요즘은 현지인들도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곤 해요. 얼마 전에는 고춧가루를 고르고 있는데 한인마트 매니저님이 웃으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사모님은 김치를 직접 담그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캐나다 사람들이 김치를 너무 많이 사가서 매주 목요일에 담그는 김치가 주말도 못 버티고 동이 나요. 옛날에는 한인분들 수요만 생각해서 담가 놓으면 됐는데 지금은 3배씩 양을 늘려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주말이면 한인마트에 들어서는 캐나다인들이 김치 섹션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일상이 됐더라고요. 특히 젊은 캐나다인들이 많이 찾아와서는 배추김치 말고 백김치나 깍두기는 없나요? 라고 김치 종류까지 물어본다고 해요. 매니저님 말씀으로는 김치를 사러 오는 단골 캐나다인들이 꽤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번 사갔다가 이제는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김치가 떨어질까봐 2~3통씩 사가기도 한대요. 저는 장 보러 갈 때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돼요. 한 번은 계산대에서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캐나다인 할머니가 제가 고른 고춧가루와 물을 보시더니 혹시 김치 담그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매일 주소를 교환하기도 했죠.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한 캐나다인 젊은 주부가 김치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저한테 다가와 한국 시어머니가 돼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배울 데가 없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다음에 제가 김치 담글 때 연락드리기로 했답니다. 사장님은 이제 김치 생산량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세요. 주말마다 품절 사태가 벌어지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브랜드 김치 제품 유통량을 늘리고 김치 담그는 아주머니도 한 분 더 고용하셨대요. 김치가 이렇게 잘 팔릴 줄 몰랐다면서 매니저님이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밴쿠버의 한류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김치처럼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답니다. 때로는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는 이웃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한국 문화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고자 동네 분들과 바느질 모임을 하게 됐는데
이 바느질 모임의 할머니들은 저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한식의 이미지는 건강한 음식이에요. 함께 한식집에서 모임을 하기도 하는데 채소가 나물의 형태로 조금씩 담아져서 나오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별거 아닌 콩나물 무침이나 두부조림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요리 중 하나로 여겨진답니다. 반찬을 좀 더 달라고 가볍게 요구하면 그걸 공짜로 주냐며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해요. 채식주의 식당이 아님에도 여러 가지 채소가 고루 나오는 모습은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해물파전이에요. 한식으로 모임을 하면 꼭 주문하는 메뉴 중 하나죠. 영어로는 시푸드 팬케이크라고 하지만 주문할 때 굳이 어설픈 한국어 발음으로 파전이라고 할 만큼 좋아해요. 어느 날 할머니들이 김치 만드는 법을 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어요. 처음에는 농담인가 했는데 재차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확실하게 날짜를 잡자는 것이었죠. 갑자기 김치 특강을 하게 되어 처음엔 정말 난감했어요. 제가 가르쳐준다 한들 젓갈과 여러 가지 어려운 재료들을 과연 그들이 저 없이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배추도 절여야 하고 상당히 복잡한데 어찌할까 고민스러웠죠.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나박김치였어요. 지금의 남편과 사귀던 시절에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그의 집을 방문해서 제가 해줬던 것이 나박김치였거든요. 딱히 마땅한 한국식 양념이 전혀 없던 그의 집에서 서양 고춧가루인 케이안 페퍼가루를 사용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는 아주 맛있게 먹었고 제가 떠난 이후에도 남은 것을 두고두고 아껴 먹었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죠. 젓갈이 들어가지 않고 절이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 레시피만 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인마트에 가서 장을 봤죠. 다들 조금씩 만들 것이지만 그래도 4명이 만들 것을 사니 재료 구입도 편했어요. 배도 한 개 사서 4등분으로 나눠 사용하고 배추도 그렇게 하면 남을 부담이 없었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챙기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각자 용기를 가져오라고 할까 하다가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하려면 뭘 들고 와야 할지도 모를 것 같길래 김치통으로 쓸만한 것들도 각각 하나씩 돌아가게 구입했어요. 레시피를 영어로 자세히 써서 출력을 했죠. 설명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 본다고 해도 이런 생소한 외국 음식 만드는 법은 곧 잊어버리기 쉬우니까요. 대망의 김치 만드는 날, 이 귀여운 할머니들은 모두 흥분 상태였어요. 각자 도마와 칼을 챙겨와서는 물을 썰라면 썰고 배추를 썰라면 썰고 제가 말하는 대로 착착 진행했죠. 물론 중간중간에 장난도 치면서요. 마늘은 어떻게 썰까, 생강은 어떻게 썰까 물어보더니만 결국은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모두 베테랑 요리 실력자들인지라 자기만의 취향이 확실했죠. 큰 덩어리 싫다고 모두 잘게 썰기도 하고 저는 생강을 좋아하니 많이 넣겠다고도 하고 고춧가루도 취향껏 다들 마음대로 넣었어요. 결국 계량도 모양도 전부 주먹구구가 되어버렸지만 김치는 이미 아주 훌륭해 보였답니다. 어느덧 완성된 김치 국물 간을 보면서 다들 무척 즐거워했어요. 나박김치는 막 만들자마자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면서 짭조름한 국물이 입에 착 감기니 맛있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 맛있는 발효식품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 건강해지기 시작한 기분이 드는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두 주쯤 지난 어느 날 한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 먹어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 배를 어디서 사야 할지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다시 만들어 먹겠다는 의지였으니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었겠죠. 지금도 저희는 매달 한 번씩 김치 만드는 날을 가져요. 나박김치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배추김치, 총각김치까지 도전하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지난번에는 한 할머니가 손녀를 데려와서 함께 배우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김치가 맛있어서 학교 친구들이 부러워한대요 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문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겠죠. 한국의 맛과 정성이 이제는 캐나다 할머니들의 부엌에서 꽃 피우고 있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는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재혼 후 처음으로 양가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거든요. 토마스의 자녀들과 제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북적북적한 게 정말 행복했답니다.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크리스마스 전통인 칠면조 구이와 함께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도 준비했죠. 서양 음식과 한식을 함께 차린 식탁을 보며 토마스가 우리 가족의 모습 같다며 웃더라고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우리 가족 같다나요.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식사 후에 일어났어요. 막내 아들이 칵테일을 만들겠다고 나섰죠. 시저라는 캐나다의 전통 칵테일이에요. 클램 주스와 토마토 주스를 베이스로 하고 매콤한 타바스코 소스를 넣는 특이한 칵테일이죠. 막내가 타바스코 소스를 찾으러 냉장고를 열었다가 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본 큰딸이 오빠,
거기다 김치 넣어볼까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다들 좋다고 하면서 진짜로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도전 정신이 기특해서 말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김치를 잘게 썰어 넣고 김치 국물도 조금 넣어서 만든 칵테일이 상상 이상으로 맛있는 거예요. 김치에 발효된 맛과 매콤한 맛이 시저 칵테일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줬어요. 토마스의 큰딸 엠마는 이거 특허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농담을 했지만 정말 그럴 만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의 시저 칵테일은 항상 김치와 함께해요. 토마스의 친구들이 놀러와서도 이 특별한 칵테일을 찾을 정도가 됐어요. 처음에는 김치가 들어갔다는 말에 놀라지만 한번 맛보면 다들 반한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토마스의 막내딸 사라가 이 레시피를 자기 SNS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댓글들을 보면 김치는 정말 어디에나 어울리는 것 같다. 한국의 감칠맛이 칵테일을 살렸다 같은 반응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밴쿠버 다운타운의 유명한 바에서 연락이 왔대요. 김치 시저를 자기네 메뉴에 넣고 싶다면서요. 사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공식적으로 한국 음식 퓨전 전문가라며 신나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은 더 다양한 한식 퓨전 요리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피자는 기본이고 김치 타코, 김치 파스타까지 만들어 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김치 와플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의외로 맛있었어요. 특히 토마스의 아들 제임스가 만든 김치 크림 파스타는 정말 일품이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이런 퓨전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독특하면서도 맛있었죠. 제임스는 이제 한국 식품으로 퓨전 요리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다네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식탁은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한식과 양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답니다. 얼마 전에는 우연히 새로운 김치를 만들게 됐어요. 배추를 사러 갈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토마스가 텃밭에서 기른 단단한 토마토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문득 한국에서 먹어본 토마토 김치가 생각나서 도전해봤어요. 끓는 물에 토마토를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큼직하게 썰어 놓은 다음 마늘, 생강, 양파를 곱게 다져 넣고 고춧가루, 액젓, 설탕, 깨소금으로 양념을 만들었죠. 오이소박이처럼 부추를 잘게 썰어 넣었고 토마토의 신맛을 중화시키려고 설탕도 조금 넣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청양고추도 다져 넣어서 매콤한 맛을 더했답니다. 바느질 모임 할머니들이 오셨을 때 내놨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들 레시피를 달라고 하시면서 토마토 농장에 사시는 메리 할머니는 자기 토마토로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는 배추로만 담그는 줄 알았다며 이렇게 친근한 토마토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들 하셨어요. 게다가 토마토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건강식을 좋아하는 캐나다 할머니들 사이에서 토마토 김치의 인기가 더 높았어요. 메리 할머니는 평소에도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 때문에 매일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한국식으로 발효까지 시키니 영양가가 더 높아질 것 같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발효 과학과 서양의 슈퍼푸드가 만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다들 건강식 레시피라고 인정해 주셨죠. 우리는 한국의 발효 음식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알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토마토의 새콤달콤한 맛과 김치의 매콤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인지 서양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메리 할머니는 이거 우리 교회 바자회에 내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난주 교회 바자회에서 메리 할머니가 만드신 토마토 김치는 시작하자마자 완판됐다고 해요. 수익금은 우리 동네 푸드뱅크에 기부하셨대요. 이제는 바느질 모임에 갈 때마다 토마토 김치를 가져가요. 할머니들이 반찬으로도 드시고 샌드위치에 넣어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서양식 샐러드에 토마토 김치를 넣어 먹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문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고 발전하는 거겠죠. 가끔은 40년 전 김치 냄새 난다고 눈치 보며 먹던 시절이 생각나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의 김치가 이렇게 세계인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는.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캐나다인 모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이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아이까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초대했죠. 어떻게 한국 음식을 알게 됐냐고 물어보니 집에 놀러 오던 엄마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종종 한국 음식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뭔지 모르고 먹어도 하나같이 다 맛있었다나 봐요. 이 모녀는 그야말로 한국 음식에 매료되었대요. 뭘 먹어봤냐고 했더니 김밥, 떡볶이, 잡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밖에도 이름 모를 음식들도 다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딸아이가 떡볶이를 기억하는 이유예요. 처음 먹었을 때의 맛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SNS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나 봐요. 다양한 떡볶이 먹방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라면이나 치즈를 넣어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치즈를 넣어 먹으니 매운맛도 중화되면서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하대요. 저에겐 이미 떡볶이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음식인데 거기에 뭔가를 더 넣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하니 그 캐나다 소녀가 깔깔 웃더라고요. 사실 떡은 찰지고 고탄수화물이라서 서양인들의 입맛에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 매콤달콤한 양념 맛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어요. SNS의 레시피를 보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면서 자기가 만드니 덜 맵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들이 자주 올라온대요. 특히 한국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 영상이 인기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침이 고였다나 뭐라나요. 저도 페이스북을 좀 하는데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한식 그룹들이 종종 보여요. 저도 호기심이 동해서 한 군데 가입했는데 보고 있다가 질문이 올라오면 종종 대답을 해주곤 해요. 그들 중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 조리법에 박식한 경우도 있고 진짜 하나도 모르면서도 뭔가 열심히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토마토 김치 만드는 과정을 찍어달라고 토마스가 부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망설였는데 사라가 도와준다고 해서 짧은 영상을 찍었어요. 토마스의 손녀 로니가 영상 편집을 도와줬는데 이게 뜻밖의 반응을 얻었더라고요. 건강한 슈퍼푸드로 만드는 한국식 발효 요리라는 제목으로 올렸더니 캐나다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대요. 그룹의 활동을 살펴보면 자극적인 매운맛의 라면이나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 음식을 건강식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해먹고 나도 이렇게 건강식 먹는다고 자랑을 하면 거기에 칭찬하는 댓글들도 달리고 서로 격려한다고 해요. 한국 음식을 마트에서 사 먹거나 한식당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 아는 것만 사봤다고 하더라고요. 근사하게 보여도 안 먹어봤던 음식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결국 이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접하는 경로는 주로 SNS나 친구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자주 댓글을 다는 한식 그룹에서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열게 됐거든요. 한국 할머니와 함께하는 건강한 한식 요리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실시간으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재미있었던 건 참가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재료로 응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이탈리아계 주부는 파마산 치즈를 넣어서 만들었고 인도계 주부는 커리 파우더를 살짝 넣어봤대요. 멕시코계 주부는 할라페뇨를 넣어서 매운맛을 더했다고 하고요.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단체 채팅방이 계속 활발해요. 서로 한식 레시피를 공유하고 실패담도 나누고 성공한 요리 사진도 올리면서 작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죠. 한국 음식은 정성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한 참가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유튜브에서는 더 자세하게 조리법까지 영어로 알려주는 걸 보면 용감한 사람들은 또 과감히 도전을 해보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한식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우리 음식 문화가 더욱 사랑받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기네요. 은퇴 후에 저는 한인회에서 자원봉사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도 통역공사를 종종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보람이 떠올라서였죠. 처음에는 주 2회 초급반 수업만 맡았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이슨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자분이 수업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서 열심히 필기만 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한국에서 2년간 영어 교사로 일했었다면서 그곳에서의 추억이 너무 그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사실 저는 말기 암 환자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수업에 온 이유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거든요. 그 시절의 기억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날 이후로 제이슨의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남달라 보였어요. 항암 치료로 힘들 텐데도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학생들을 도와가며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곤 했어요. 한국의 정이란 이런 거라고 자신이 겪었던 따뜻한 기억들을 들려주면서요. 제이슨은 수업 시간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시골 학교에서 가르치던 학생들이 매일 아침 자신을 반기던 이야기,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회식 자리에서의 소주 한 잔에 깃든 따뜻한 정, 감기에 걸렸을 때 집주인 할머니가 끓여주신 삼계탕 이야기까지 그의 이야기 속에는 늘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의 이야기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수업이 끝나면 다들 제이슨 주변에 모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봄학기가 끝나갈 무렵 제이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더 이상 수업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죠. 학생들은 매주 병원에 있는 제이슨에게 한국어로 편지를 썼어요. 서툰 한글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편지들이었죠. 제이슨이 세상을 떠나던 날 저희 반 학생들이 모두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고향의 봄을 불렀죠. 제이슨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라고 했거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는 내내 제이슨이 들려주었던 한국에서의 봄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시골 학교 운동장에 핀 진달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정겨운 길. 그의 마지막 봄을 배웅하는 노래였지만 어쩐지 또 다른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기도 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제이슨의 부인이 저에게 한 장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제이슨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는데 한글로 쓰여 있었죠.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제게 선물한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역계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맡게 됐어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제이슨이 제게 가르쳐준 것처럼 말이에요. 제이슨이 떠난 후 그의 이야기는 저희 한국어 교실의 특별한 유산이 되었어요. 그를 기리며 시작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는 이제 우리 지역의 연례 행사가 되었답니다. 매년 봄이면 벚꽃이 만발한 캠퍼스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가 열려요. 올해는 특별히 제이슨의 부인 캐롤이 축제의 명예 대사가 되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소원대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이제는 저희 중급반에서 가장 열심인 학생이 되었죠.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의 언어를 배우다 보니 조금씩 그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손녀로니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요즘은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푹 빠져 있는데 특히 한국에 가볍게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유튜브로 배워서 친구들에게 알려준다네요.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발표할 때도 제이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문화가 가진 치유의 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대요. 1등을 했다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던지 지역대학에서의 한국어 강좌는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저와 함께 수업을 듣던 학생 중 3명이 한국 유학을 떠났고 2명은 한국 기업에 취직했어요. 얼마 전에는 한 학생이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과 함께 편지가 왔는데 제이슨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도 한국에서 제2의 고향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저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려요. 바느질 모임 할머니들, 한국어 수강생들, 이웃들이 모여 함께 떡국도 끓이고 김치도 담그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캐롤은 이제 김치 담그기의 달인이 되었고 메리 할머니는 여전히 토마토 김치의 열렬한 팬이에요. 한국의 문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캐나다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40년 전 하루 3끼는 제대로 먹느냐? 는 질문을 받던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꿈만 같은 변화예요. 이제는 한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특별한 변화를 봅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 그 따뜻한 정이 국경을 넘어 서로의 가슴에 자리 잡은 거예요. 제이슨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정을 가슴에 담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새삼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의 밴쿠버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제는 저도 제이슨처럼 문화의 다리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간호사로 은퇴한 후에 찾은 제 삶의 새로운 봄이 아닐까 싶어요. 내일도 교실에서 울려 퍼질 고향의 봄 노래를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오늘의 감동 택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니퍼 할머니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지난 40년간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네요.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시며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제니퍼 할머니,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동 택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